자, 넘어가서, 자, 8페이지에 보쟁의 정무라고 이제 비문학 지문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설명하기 전에, 옆에 빈 여백이 좀 많이 있죠, 그죠? 거기다가 좀 정리하고 갈게. 자, 독서 읽기라고 한번 써보자. 오늘은 이제 마찬가지로 독서도 여러분하고 뭐 할 거냐면 핵심 내용 찾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핵심 찾는 내용을 좀 연습할 거야. 연습할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지문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지문 구성을. 자, 지금부터 독서를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이 독서를 읽으려면 일단 글의 기본 골격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대충 그리셔도 돼. 뭐 작아져 빠뜩빠뜩 뭐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리는데, 자,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거 다 기출문제입니다. 여기는 이 기출문제들 잘 보시면 일반적인 글들은 대부분 다 4문단에서 많으면 5문단 정도 돼요. 4문단 많으면 5문단 정도 돼. 그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했냐면, 나봐.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했냐면 긴 장문 독해를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긴 장문 독해, 그러니까 6문단, 7문단, 8문단짜리 글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치게 될 수능에는 6문단, 7문단짜리 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짧으면 4문단, 길면 5문단, 조금 많으면 6문단까지는 있어도 7문단, 8문단 글은 없어. 그러니까 글 길이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보쟁의 정무라보다 1문단 정도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긴 지문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가 됐니? 자, 요런 정도의 글인데, 잘 봐라. 기본 틀이 4문단이라서 여기 4문단 가지고 가는 거야. 지금 여기는 이 그림이 각각 1, 2, 3, 4문단이야. 이게 각각 1, 2, 3, 4문단이 됩니다. 됐죠? 요게 1, 2, 3, 4문단이 돼. 각각 요렇게 4문단이 된다고. 이해가 됐죠? 4문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나한테 홍대영하고 박제가 잘 봐놓으라고. 홍대영, 박제가 들어본 적 있지? 그죠? 한국사 시간에. 다 시작자들이잖아. 그 홍대영하고 박제가 중에 박제가 나왔어, 수능에. 그러니까 이제 독서는 맞추는 방법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전공분야 교수가 내가 예를 들어서 박제가를,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봤더니 박제가 글이 있어. EBS 교재. 그러면 그 지문을 드러내서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가지고 자기가 새로 글을 한 편 쓰는 거야. 그래서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죠. 독서는 EBS 연계 잘 못 느낀다고. 그러니까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긴 할 거야. 어디서 본 사람이거든. 그런데 내용이 바뀌는 거야. 다만 생각해봐. 박제가는 박제가일 테니까 그 사람의 주장은 바뀐 게 있겠니 없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의 기본 골격 뼈대는 그대로, 골격 요 구조, 여기는 뼈대는 그대로, 거기는 EBS 교재 글을 가져다 쓰되 새로운 살을 덧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독서는 잘 봐라.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두 이 글은 새로 쓴 한 편의 완결된 글이다 라고 이해해야 돼. 새로 쓴 한 편의 완결된 글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새로 쓴 한 편의 완결된 글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이 첫 문단이 서론, 그러면 여기는 이 가운데가 본론, 마지막에는 여기는 이 친구가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떨어져 줘야 돼, 글이. 지금 여기까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다시 한 번 더. 새로 쓴 한 편의 완결된 글이라는 것은 글 구조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도록 새로 쓰는 거야, 글을. 그러려면 잘 들어봐. 첫 문단은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니? 이 글에 화제가 뭔지 제시해 줘야 되겠죠. 이 글의 화제가 뭔지 제시해 줘야 돼. 이 글의 화제가 뭔지 제시해 줘야 돼. 그런데 이게 왜 내가 역삼각형 모양으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이제 이 도형을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 무슨 말이냐면 봐. 처음에는 일반적인 내용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일반적인 진술로부터 시작을 해. 무슨 말이냐면 범위가 넓어. 그 넓은 글로부터 출발을 한 것이 점점 범위가 뭐해진다?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구체화된 내용으로 마무리. 일반적인 내용으로부터 출발해서 구체화된 내용으로 마무리. 구체화된 내용으로 마무리. 그래서 여기는 이 구체화된 여기는 이 내용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된다. 이거예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천문단 한번 읽어볼게. 잘 봐. 천문단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즐기던 역사화나 종교화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다. 얘들아 나봐. 그럼 첫 문장만 딱 읽었어. 첫 문장 내용이 뭐냐면 17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귀족계층과는 다른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대. 그러면 17세기 시민계급이 좋아했던 그림이니까 범위가 넓어 좁아? 넓지. 그 그림 중에 어떤 그림? 그 다음 문장에 뭐라 되어 있어? 그 그림 중에 어떤 그림? 인물화도 있고 풍경화도 있고 여러 그림 중에 어떤 그림? 역사화나 종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 그림 중에서 역사화나 종교화 이런 거 다 버리고 뭘로? 정물화로 가는 거야. 그럼 범위가 뭘로 갔다고? 정물화로 범위를 좁힌 거라고. 자, 다섯 번째 줄에 정물화에다 네모박스 한번 쳐봐. 그럼 범위가 그림에서 정물화로 범위가 좁아졌다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 정물화는 새로운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대.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그림 후원자가 누구겠어? 그 시민계급이겠지. 17세기 네덜란드의 시민계급이겠죠. 그죠? 그 시민계급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대.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와 욕망을 그려냈대. 동시에 점점 범위가 좁아지니까 결국에 글 문단의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글에 어디에 있겠니? 맨 마지막 줄일 거야. 거기다 밑줄 한번 꺼볼게. 그들은 그려진 사물을 통해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암시했다. 거기다 밑줄 한번 꺼봐. 자, 그럼 나봐. 그럼 이 글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이 그렸던 정물화에 대한 글이고 그 정물화를 통해서 뭘 드러냈다고? 부와 화려함에 대한 경계. 그렇지. 기독교적 윤리관. 이게 드러날 거야. 글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그러면 그 밑에 정물화가 나와요. 보이죠? 그럼 이 정물화에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 결론은 뭐겠어? 이걸 통해서 부와 화려함을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래. 그런 내용으로 갈 거라고. 이해가 됐어? 글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나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의 흐름과 방향은 결국 첫 문단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 밑에 가서 첫 번째. 그래서 첫 문단 읽기가 중요하다. 첫 문단 읽기가 중요하다 생각해야 돼. 아, 그래서 첫 문단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첫 문단을 읽어야 이 글의 핵심 화제도 파악하고 글의 구조나 방향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첫 문단 읽기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첫 문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돼. 첫 문단은 처음에는 뭐로부터 출발해서 일반적인 진술로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뭐가 된다? 구체화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어디에 담고 있다고?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화된 내용 이쪽. 즉 앞부분보다는 어디에? 뒷부분의 핵심 내용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나온다. 핵심 내용이 나온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글의 뒷부분에 핵심 내용이 나온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뭐냐면 잘 봐라. 그러면 이제 화제를 제시해서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면 이제 뭐 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 화제를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은 뭐다라고 이제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그 개념에 대한 정의나 예시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 글은 정의보다는 뭐야? 예시지, 예시. 보쟁의 정문화라는 예시를 썼잖아. 그러니까 뭐뭐란 뭐뭐이다라는 정의를 쓰거나 아니면 예시를 쓰게 돼 있다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문단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즉 주제, 주장, 이걸 주지라 그래. 주지,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문단으로 이어서 내용을 정리하게 돼 있어요. 주제와 주장과 주지를 써.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심 내용은 이거였다. 그러면 결국에 세 번째 문단에 가면 뭐가 나올까? 그렇지.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 그림이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담고 있고 부와 화려함을 경계한다는 얘기가 세 문단 끝쯤에 가면 나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생긴 건, 나봐.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생긴 건,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요약해 주는 거야. 정리하고 요약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구체화된 내용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처음에는 구체적인 내용, 내가 하고 싶었던 내용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뭐 한다?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범위를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반화라는 건 주로 뭐냐면 전망, 이것의 의의, 필요성, 이런 거 써가지고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은 전체적으로 이 틀에서 움직여.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핵심 내용 파악이 돼. 이해가 됐어? 핵심 내용 파악이 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지 한번 잘 봐.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루뱅 보쟁의 체스판이 있는 정물 5감에는 테이블 위로 몇 가지 물건들이 보여. 흑백의 체스판 위에는 카네이션이 꽂혀있는 꽃병이 있어. 꽃병에 담긴 물과 꽃병의 유리 표면에는 이 그림의 광원인 창문과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빛의 효과가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빛은 테이블 왼편 끝에 놓인 유리잔에도 반사될 뿐만 아니라 술병과 꽃병 사이에 놓인 흰빵, 테이블 전면에 놓인 만돌린과 펼쳐진 악보, 지갑과 트럼프 카드에도 골고루 비치고 있어. 이처럼에 동그라미 쳐봐. 자, 두 번째가 우리가 접속사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접속사나 혹은 지시어 표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때 접속사나 지시어 표현은 크게 세 가지야. 너희가 반응해야 될 접속사, 지시어. 아무거나 막 반응하는 게 아니라 꼭 반응해야 되는 접속사, 지시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역접 접속사는 당연히 반응을 해야 돼요. 알다시피 이거는 앞부분 내용보다는 뭘 하기 위해서? 뒤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뒤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전 글들은 이게 되게 중요했었어. 그래서 지금도 아마 너네가 1학년, 2학년 때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뭘 배우게 되냐면, 여기는 그러나 하지만 잘 보고 뒤쪽이 강조되니까 여기에 중심 내용이 나올 거야, 이런 걸 배운다고. 그런데 요즘 글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이 보게 될 글들은 그러나 하지만의 역할이 뭐냐면 정보를 나열하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옛날처럼 중심 내용이 하나만 딱 들어가는 경우는 앞에 내용은 필요 없어, 뒤가 중요해 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요즘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보의 양이 많아요.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이제 가면서 최근 기출 문제로 갈 건데, 최근 기출 문제 풀다 보면 한 문안에는 정보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뒤를 강조해주는 역할로도 쓰지만 뭘 해주냐면 정보를 열거해주는 기능으로도 쓰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열거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앞에 것도 중요한 게 하나 나오고 뒤에 것도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오고. 무슨 말인지 됐어? 요런 기능으로 더 많이 쓰인다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 어쨌든 하지만 그러나가 나오면 반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처럼.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요걸 이제 인과접속사라 그래요. 인과접속사. 인과란 건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인데, 이처럼,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야. 앞 내용을 정리해 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접속사의 뒤에 나오는 뒤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알겠죠? 뒤는 무조건 중요해요. 앞에 내용을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앞에 내용들 저 뒤에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그 인과관계의 결과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 뒤에 나오는 요 내용은 무조건 문제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 지금 여기도 똑같아. 이처럼 한 다음에 문제로 출제해서 얘는 아예 대놓고 여기다 뭘 꺼놨어 지금. 밑줄을 쳐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밑줄이 쳐져 있지 않더라도 얘는 무조건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한번 꺼볼게요. 밑줄이 꺼져 있지만 밑줄 한번 꺼볼게요. 보쟁은 섬세한 비세 처리를 통해 물건들의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그럼 결국 빛의 처리를 통해서 뭘 했냐면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에 괄호 한번 쳐보자. 그러면 결국 보쟁이라는 사람은 여기는 이 빛의 처리를 통해서 질감, 만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각적 아름다움도 같이 줬다고. 이해가 됐어? 자, 요건 이 뒤에 가서 문제 풀 거니까.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의 결론이야. 그런데 나봐. 룩겜이 나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얘기했잖아. 배경 지식을 던져주는 거지 핵심 내용은 아니야. 결국 이게 핵심 내용을 하려면 뭘로 가야 돼, 이제?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부나 화려함을 경계하는 주제로 가야 되는데 아직 두 번째 문단까지는 부나 화려함의 경계는 아니지. 이해가 됐어? 진짜 핵심 내용은 남았다고. 아직 남았다고. 두 번째 문단은 그냥 보쟁의 그림이 이렇다라고 배경 지식만 던져준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이 그림의 부제가 암시하듯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 인간의 오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그림의 부제가 얘기하듯 이 그림 속의 사물들은 오감을 상징한대. 거기다 밑줄 한번 꺼볼게.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 인간의 오감을 상징한다. 거기다 밑줄 꺼봐. 자, 이 오감을 상징한다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 거야.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랐던 도상적 관리에 의거하면 붉은 포도주와 빵은 미각과 성찬을 상징해. 카네이션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후각을, 만돌린과 악보는 청각을 나타내. 지갑은 탐욕을, 트럼프 카드와 체스판은 악덕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모두 촉각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 오른편에 걸려있는 팔각형 거울은 시각과 함께 교만을 상징한대. 그러니까 각각 뭔가를 상징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 상징이, 자, 마지막 문 나갑니다. 이와 같은 사물들의 다의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감을 주제로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로부터 이 그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당시 대부분의 오감정물화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며, 이게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할 건 아니야. 자, 계속 읽어볼게. 현실의 욕망에 잡혀있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대.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세적 도상 전통에서 7가지 커다란 죄 중 교만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하게 된대. 그 많은 것 중에 거울에 주목하게 돼. 이때 거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 깨어있는 의식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자, 이제 결론이야. 밑줄 꺼볼게. 이 그림은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거다 밑줄. 이게 이 글에 뭐가 돼? 결론. 예, 결론 주제겠죠.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라고? 이런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마음, 심정, 생각 이런 것들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거야. 그래놓으니 첫 문단 마지막에 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글은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문제 볼게. 윗글에 이제 언급된 거 찾으라는데, 윗글에 언급된 거라는 건 결국 이 글의 핵심 내용 찾으라는 거야. 자, 윗글에서 언급된 것은 거다 밑줄 한번 꺼봐. 자, 내가 뒤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요건 이따가 내가 마무리해서 정리할게. 자, 할 건데 잘 들어봐. 거기 사이드에 한번 써볼까? 요거는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여기다 하나 써놓고 이따 지우지 뭐. 잘 봐.
우리 국어 문제는 종류가 두 개야. 적절한 걸 묻는 거랑 적절하지 않은 걸 묻는 거라. 적절하지 않는 것.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걸 지금 더 설명하냐 하면 잘 들어봐. 이게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심리하고 관련이 있어. 봐. 적절한 걸 묻는 문제는 나머지 4개는 틀렸고 하나만 맞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하나 맞는 걸 저 구석에 있는 걸 무슨 발굴하듯이 끄집어내서 이게 맞다고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 수능에서는. 대부분 다 적절한 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적절한 선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4개로 함정을 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적절한 걸 물어보는 문제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대체적으로 중심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 중심 내용, 핵심 내용.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적절한 걸 몇 개 만들어야 돼. 적절한 걸 4개를 만들어야 되지, 그지? 그러므로 적절한 걸 4개 만들기 때문에 핵심 내용 가지고 4개 못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적절한 걸? 구석구석에서 적절한 4개를 뽑아와. 그 다음에 함정을 하나 판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세부 유치야. 그럼 문제를 어떻게 봐주는 게 좋으냐 하면 잘 들어봐. 지금처럼 언급된 것은 하고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이게 언급한 것은이라고 맞는 말을 물어보는 건 이 선지 중에서 이 글의 핵심 내용과 관련 있는 선지를 뽑아야 돼. 그럼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뭐야? 결국 정무라를 후원했던 17세기 네덜란드의 시민 계급이 어떤 미적 취향을 갖고 있냐지, 그지? 맞잖아. 어떤 미적 취향을 갖고 있었어?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내용이었잖아. 이해가 됐어? 그리고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잖아. 그러면 1, 2, 3, 4번 중에 1, 2, 3, 4, 5번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에 가까운 건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야. 이해가 됐어? 이게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잖아. 정무라를 후원했던 사람들, 17세기 네덜란드의 시민계급이 했던 미적 취향이 뭐냐? 이게 지금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다고. 그래서 1번 문제는 핵심 내용에 가장 가까운 정답이 4번인 거야. 나머지는 따지고 두면 다 틀렸어. 정답은 4번인 거야. 자.